태평양전쟁. 태평양전쟁. 제2권. 폭풍의 도래. 폭풍도래. 상강장팔저 1941, 1942. 전권. 정권. 줄거리. 1941년 가을, 일본과 미국 사이의 외교적 긴장은 극한에 달해 있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 석유 수출 금지와 자산 동결이라는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도조 히데키가 이끄는 새 내각은 대미 개전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렸다.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전쟁에 반대하면서도 싸워야 한다면 이겨야 한다는 역설적 신념 아래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기습작전을 입안했다. 진주만 공격. 나구모 주이치 중장이 이끄는 기동부대 6척의 항공모함은 북방의 차가운 바다를 건너 태평양의 저편을 향해 출항했다. 1941년 12월 8일 새벽, 353기의 일본 항공기가 하와이 진주만을 강타했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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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 성공의 신호는 세계를 바꾸었다. 미국 태평양 함대 전함 8척이 격침되거나 대파되고 2,403명의 미군인이 전사했다. 치욕의 날이라 외친 루스벨트 대통령의 목소리와 함께 미국은 참전을 선언했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었다. 제1권 폭풍의 서막에서 이어진 제1장. 승리의 환호와 침묵. 승리 환성 침묵. 도쿄는 축제였다. 1941년 12월 8일 저녁, 진주만 기습 성공의 소식이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울려 퍼지자 거리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긴자, 은좌, 의 상점가, 아사쿠사, 천초, 의 골목, 신주쿠, 신숙, 의 광장 일장기를 손에 든 시민들이 반자이, 만세를 외치며 행진했다. 신문은 호해를 쏟아냈다. 제국 해군, 하와이 기습 대성공. 미 태평양 함대 괴멸적 타격. 도조 내각 관저에도 이 흥분의 파도가 밀려들었다. 참모들이 흥분한 얼굴로 전황 보고를 들고 오갔다. 그러나 총리 도조 히데키는 관저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의 군중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환호가 없었다. 부관 아카마스 소자가 들어와 보고했다. 각하, 천황 폐하께서 해군의 분투를 치하하셨습니다. 육군에서도 동시에 말레이 반도 상륙작전이 개시되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알겠다. 도조는 짧게 대답했다. 그는 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싸늘하게 식은 차였다. 아카마스, 자네는 오늘 밤 잠이 오겠는가? 뜻밖의 질문에 아카마스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대답했다. 저는 황국을 위해 큰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찹니다. 그레우 도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 그러나 저 군중들의 환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는 생각하게 된다. 미국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카마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총리의 말 속에 담긴 무게를 그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승리의 순간에 패배를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인지 겁쟁이인지 아직 어린 장교에게는 알 수 없었다. 도조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군중들의 함성이 유리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기이하게도 파도 소리처럼 들렸다. 몰아치다가, 부서지다가, 다시 밀려오는 파도. 전쟁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어렵다. 혼잣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가 수없이 증명해온 진실이었다. 히로시마만의 기암 나가토 위에서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참모들의 보고를 들으며 종이 위에 무언가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진주만 작전 결과의 상세 보고였다. 격침 전함 5척, 대파 3척, 항공기 파괴 180기 이상.
숫자만 보면 완벽한 승리였다. 그러나 야마모토의 눈은 빠진 숫자들을 향해 있었다. 미국 항공모함 렉싱턴, 엔터프라이즈, 사라토가 진주만에 없었다. 훈련이나 다른 임무로 자리를 비웠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다. 현대 해전의 주역은 전함이 아니라 항공모함이었다. 그 항공모함들이 살아남았다. 나구모 중장에게 연락했는가? 제3파 공격 여부에 대해 참모장 우가키가 대답했다. 나구모 중장은 제3파 공격 없이 귀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료 상황과 적 방어 강화 가능성을 이유로 야마모토는 붓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 잠깐 뭔가가 스쳐갔다. 아쉬움인가? 분노인가? 아니면 체념인가? 진주만의 기질시설, 연료 탱크, 수리 도크는 대부분 손상이 없습니다. 공격 목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야마모토는 한동안 침묵했다. 함선은 침몰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항구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항공모함들이 살아있다면 미국은 곧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회복하는 속도는 일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를 것이다. 우가키, 이 전쟁은 길어질 것이다. 야마모토는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예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자신의 전략이 반쪽짜리 성공에 그쳤다는 암묵적 고백이기도 했다. 제2장 남방의 바람, 남방풍이 싱가포르 영국 동양 함대의 심장부. 저 동양 놈들이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영국 동양 함대 사령관 톰 필립스 제독은 주변의 경고에 이렇게 대꾸하곤 했다. 싱가포르는 난공불락이었다. 바다 쪽에서는 세계 최강의 요새가 지키고 있었고 내륙 쪽 정글은 그 자체로 방어선이었다. 그러나 일본군은 바다도 정글도 아닌 제3의 길을 선택했다. 항공기. 12월 10일 전함이 항공기에 의해 격침된 것이었다. 그것은 해군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거암거포, 거암거포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바다의 왕은 항공모함이었다. 이 소식이 런던에 전해졌을 때 처칠 수상은 집무실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다고 한다. 그의 회고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전쟁 중에 그렇게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것은 그때뿐이었다. 말레이 반도의 정글 12월 중순 일본 육군 제25군 소속 보병 오다가조 소전인웅 이등병은 정글 속을 전진하고 있었다. 21살 오사카 출신. 아버지는 방직 공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작은 채소 가게를 했다. 그는 징집 영장을 받고 나서야 처음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흔한 이야기였다. 열대의 밀림은 오다에게 낯선 세계였다. 습기, 벌레, 이름 모를 식물들의 냄새. 발밑은 온통 진창이었고 군화는 이미 젖어 있었다. 그러나 오다와 그의 동료들은 빠르게 전진했다. 자전거를 타고. 이것이 일본군의 비밀 무기였다. 기계와 부대를 기대했던 영국군의 예측을 깨고 야마시타 도모유키, 산하복문, 중장은 각 병사에게 자전거를 지급했다. 포장도로에서의 이동 속도는 도보의 3배였고 연료는 필요 없었다. 오다, 뭘 그렇게 보나? 선임병 다케다가 물었다. 오다는 정글 넘어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저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요. 다케다는 총구를 그 방향으로 겨누었다가 내렸다. 정글이니까 뭔가 있겠지? 뱀이든 원숭이든. 오다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그의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 감각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몇 번의 교전을 통해 배우고 있었다. 총성이 들리기 전에 느껴야 한다. 그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였다. 전방에서 총성이 들렸다. 선두 부대가 영국군의 매복과 마주친 것이었다. 전개. 전개. 명령이 떨어졌다. 오다는 자전거를 버리고 정글 속으로 뛰어들었다. 총탄이 나뭇가지를 스쳤다. 그는 나무 뒤에 납작하게 엎드렸다. 심장이 귀에서 들릴 것처럼 뛰었다. 이것이 전쟁이다. 오다는 생각했다. 지도 위에 화살표가 아니라 이 진창 속에서 온몸이 떨리는 것, 죽음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전진해야 하는 것. 교전은 30분 만에 끝났다. 영국군은 후퇴했다. 오다는 천천히 일어섰다. 옆에 있던 전우 한 명이 쓰러져 있었다. 가슴에 총을 맞았다. 오다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오다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전쟁은 인간에게서 눈물도 빼앗아간다. 제3장. 워싱턴이 움직이다. 워싱턴. 1942년 1월. 루스벨트 대통령은 전시 내각을 재편하고 전쟁 생산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시켰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들은 하룻밤 사이에 전차와 항공기 공장으로 전환되었다. 텍사스의 유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석유는 함선과 비행기의 연료로 바뀌었다. 루스벨트는 의회에서 선언했다. 우리는 1942년에 6만 기의 항공기를, 1943년에는 12만 5천 기를 생산할 것입니다. 전함 8척, 항공모함 45척을 건조할 것입니다. 의회는 환호했다. 그러나 현장의 산업가들은 그 숫자를 보며 혀를 내둘렀다.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였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은 바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데 있었다. 합참의장 마셜 대장은 전략회의에서 강조했다. 우선은 대서양. 히틀러를 먼저 처리한 뒤 태평양으로 전력을 집중한다. 태평양에서는 당장은 수세로 버텨야 한다. 태평양 전선을 맡게 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이 결정에 분노했다. 필리핀에서 일본군의 압도적 공세를 받으며 버티고 있는 그에게 태평양은 나중이다라는 결정은 사형선고처럼 들렸다. 맥아더는 루스벨트에게 직접 전문을 보냈다. 필리핀을 포기하면 미국의 국제적 위신은 끝납니다. 증원군을 보내주십시오. 루스벨트의 대답은 없었다. 아니, 대답은 있었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맥아더의 측근 참모 리처드 서덜랜드 대령은 마닐라 임시사령부에서 전선 보고를 받으며 참담함을 느꼈다. 바탐반도. 코레이도르 섬 미군과 필리핀군이 밀리고 있었다. 병력도 부족했고 식량도 부족했다. 약도 부족했다. 장군님, 본국에서는 언제 증원군이 오겠습니까? 필리핀 육군 장교가 물었다. 서덜랜드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그날 밤, 맥아더는 코레이도르 섬의 지하 벙커에 홀로 앉아 지도를 바라보았다. 62살의 장군. 군인 가문 출신으로 웨스트포인트 수석 졸업. 그의 자존심은 그 어떤 군복보다 강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자존심은 사치였다. 바탄의 병사들이 굶주리고 있었다. 말라리아로 쓰러지고 있었다. 그들은 전 세계가 잊어버린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다. 맥아더는 연필을 들어 종이 위에 무언가를 썼다. 지도 위의 전선이 아니었다. 개인적인 메모였다. 나는 돌아온다.
아이셀리턴. 그것은 아직 다짐이었다. 훗날 역사에 새겨질 말이 되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굴욕과 비극이 남아 있었다. 제4장. 싱가포르 함락. 1942년 2월 15일. 이날은 영국 제국주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었다. 야마시타 도모유키 중장이 이끄는 일본군 제25군 6만 명은 2달 만에 말레이 반도를 종단했다. 본래 예상했던 100일이 아니라 54일 만의 정격전이었다. 그리고 지금 야마시타는 싱가포르 맞은편 조호르 해협 북쪽에 포진하여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영국군 사령관아서 퍼시벌 중장은 8만 5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야마시타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다. 정보는 부정확했고 사기는 꺾여 있었으며 요새의 거대한 포대는 모두 바다를 향해 있었다. 북쪽의 정글 방향이 아니라. 야마시타는 작전실에서 지도를 내려다보았다. 강인하고 과묵한 그는 말레이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러나 지금 그의 내면에는 심각한 걱정이 있었다. 탄약이 부족했다. 보급선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적이 버티기로 작정하면 공성전, 이 장기화될 수 있었다. 야마시타는 도박을 선택했다. 허세. 영국군에게 항복협상 서한을 보냈다. 어조는 최후 통첩에 가까웠다. 시가지의 불필요한 파괴와 주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 즉각 무조건 항복할 것을 요구한다. 퍼시벌은 부하들과 상의했다. 물이 사흘치밖에 남지 않았다. 탄약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시민 100만 명이 도시 안에 갇혀 있었다. 2월 15일 오후 5시 15분. 퍼시벌은 흰 깃발을 들고 야마시타 앞에 나타났다. 포드 자동차 공장으로 변환된 건물 안에서 두 장군이 마주 앉았다. 야마시타는 퍼시벌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6피트가 넘는 큰 키의 수척한 얼굴. 패배한 사람의 눈빛을 야마시타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굴욕이 아니라 탈진이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눈빛. 무조건 항복입니까? 아닙니까? 야마시타가 물었다. 그는 영어를 잘 몰랐지만 통역을 통해 또렷하게 말을 전했다. 탁자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퍼시벌은 고개를 숙였다. 예스. 8만 5천 명의 영국군이 6만 명의 일본군에게 항복했다. 처칠은 런던에서 이 소식을 듣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영국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다. 야마시타는 항복 서류에 서명한 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싱가포르의 하늘에서 일장기가 올라가고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며 야마시타는 무엇을 느꼈을까? 승리인가? 아니면 이 승리가 결국 어디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감인가? 이 날의 소식은 아시아 전역에 파문을 던졌다.